자, 오늘은 젊은 악마님을 모시고 분당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30분 정도 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시간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 지역 분석이 아니고 이 분당구가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편견을 좀 깨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 2022년에 이 시장에 겸손함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23년에 그 망고쌤을 만나가지고 이런 캐릭터로 동탄 이신도시 지역 분석 특강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제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저희 망고랩스라는 부동산 연구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망고쌤이 수장으로 계시고 저하고 고든님이 수제자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 업무는 이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 임장 등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일일 일광고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하고 사업성 분석은 이제 가끔 이렇게 특강을 하고 앞으로 이제 3개월 멤버십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지역 분석하고 사업성 분석 매달 고객님하고 나눠서 진행할 것 같아요. 취미는 블로그인데 요즘에 블로그 시리즈 열심히 작성하고 있으니까 이웃 추가나 댓글,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30대의 젊은 악마이고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분당구 재건축이 진짜 가능한가?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이 조금 그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단지들이 있을 텐데 아파트 단지 하나, 빌라 단지 하나 재건축 사업성 분석한 거 예시를 보여드리고 뒷광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광고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입니다. 과연 분당구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권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제가 하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일기 신도시의 지역구 후보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선도주고 그다음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법안 낸 거 빼고. 이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국토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차피 지방선거를 하게 돼도 여당 아니면 야당입니다. 이 지난 총선과 다를 바가 없을 거고요. 이거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이제 또 위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분당구가 노후계획 도시 이런 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거품이 많이 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분당구입니다. 그리고 위에 송파구 잠실 말고 송파 중부 지역에 또 재건축 진행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뭐 오금 현대, 올림픽 회밀리 등이 있는데 이 분당이 아무리 좋아도 이쪽 단지들을 넘어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위계가 딱 정확하죠. 그러니까 분당구에 거품이 꼈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이쪽을 넘은 적이 없고요. 근데 과거와 지금 달라진 거는 이때는 이제 2013년 잘랐는데 지난장 때는 판교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에 신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 남부에 신축이 많아졌고 이 경기 남부의 신축은 분당의 어떤 하방 지지를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지금 노후계획 도시로 인해서 또 호재가 많이 끼어서 가격에 거품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 모르시는 분들을 초보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용적률은 뭐냐면 우리 땅이 있으면 이 땅 위에 총 그 짓는 건물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높이 지으면 단위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용적률이 높겠죠. 근데 우리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건폐율은 뭐냐면 건폐율이 높으면 빽빽하게 짓는 거고 건폐율이 낮으면 조금 여유롭게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건폐율이 높으면요, 층이 높지 않아도 집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업성 계산할 때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 이 용적률을 가지고 그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은 언제나 비용이 발생하고 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내 집을 부수는 비용이 있을 거고, 내 집을 새로 짓고 내 집 외에 또 새 집을 짓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집 외에 남는 집을 파는 게 수익이 되겠죠. 결국에 이제 비용 빼기 수익이 발생할 텐데 이게 결국에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 분담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될 텐데 현재 시세에 분담금을 더한 게 신축 시세보다 싸면 안전마진이 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용하고 수익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비용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뭐냐면 공사비가 있을 겁니다. 얼마에 짓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용적률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다음 수익은 이제 얼마에 파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더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도 용적률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시면 이 공사비는 사실상 거의 전국 공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떨까요? 지역별로 시세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분담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담구는 땅 한 평에 지어서 팔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사업성 계산의 중요한 팩터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일단 용적률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신축 시세가 있겠죠. 안전 마진이 얼마나 큰가. 그럼 이거를 이제 분당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당은 예전처럼 저층 5층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중층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면 뭐 25평, 34평, 그리고 15층 이상 이런 아파트가 많죠. 그래서 저희 그 망고 랩스에서는 중층 아파트의 사업성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평형은 다시 새 집을 지어도 동일한 평형을 간다라는 전제로 사업성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용적률하고 대지 지분은 제가 한 아파트 단지를 약간 비슷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가져와 봤는데 현재 용적률 200%에 내 땅이 대지 지분 12평인 게 분당 내에서 썩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 아니거든요, 사업상이. 예, 대지 지분이 12평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가 요즘 한 9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여기선 어렵지만 계약 면적 한 평당 9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가는 평당 4,500만 원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 분당에 신축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정자동의 더샤파크 리버가 지금 네이버 호가가 16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때 분당에 만약에 33평 15억에 분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 한 명당 분담금, 그러니까 한 세대당 분담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게 되면 이게 재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땅이 12평이라고 했습니다. 용적률이 200%면 내 집은 24평 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미래에 용적률을 300%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36평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제 비용은 이 36평을 다 짓는 총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필요할 거고요. 수익은 남는 평, 그러니까 내 집을 빼고 추가 남는 12평에 대한 일반 분양 수입이 수익으로 잡힐 겁니다. 결국 한 세대당 분담금은 이 비용 빼기 수익이 될 텐데 이걸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내 지금 현재 시세에 분담금 1.5억을 더했을 때 신축 시세보다 싸면 사업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 신축 시세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일반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될 겁니다. 일반 분양이 완판이 된다는 얘기, 완판이 되고 일반 분양이 조금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을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당구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이유가 땅 한 평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분당구 재건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통합재건축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특별정비 예정구역,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올해 안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은 지자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도지구는 뭐냐? 이런 절차 없이 이게 특별정비예정구역이 나왔을 때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게 선도지구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그 주민 설명회 자료 일부인데 여기 나온 분당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당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본 계획 수립 진행을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선도지구 신청 공고를 선분기 때 한다고 한 거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이 선도지구를 어떤 기준을 지정을 할지 세부적인 기준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 매스컴의 동의율이 높다 어쩌다 하는데 그거는 다 지금 이 공식 동의서를 받기 전에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연락처를 수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선도지구 신청 공고가 나오고 나서 걷는 동의율이 진짜 동의율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도지구 확정과 특별정비 예정 구역이 올해 안에 확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국토부와 성남시의 계획입니다. 그럼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총 4가지의 유형을 설명을 합니다. 주거단지 정비형, 뭐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깊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 키 팩트만 보겠습니다. 대부분 주거단지 정비형에 들어갈 텐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단독 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아파트를 얘기하겠죠. 이 아파트 단지 한 개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를 통합해서 정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도지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선도지구의 이제 세부적인 기준은 이번 달 안에 나오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 참여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6월 이후에 걷어지는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분당구는 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을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그 아파트에 허용되는 뭐 용적률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을 거냐. 근데 지금 현재 분당의 기준을 보면요. 연립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연립 빌라는 100% 용적률 100% 정도고 아파트는 보통 한 20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마다 택지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상 그래요.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해줘도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뭐냐면 이거보다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그 용적률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대충 아파트는 한 300%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하고 빌라는 뭐 200이나 250%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특별법으로 진행하지 않는 일반 도정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특별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가 아니라 특별정비구역으로 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죠. 이게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거의 면제 수준으로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 같은 일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의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MP라고 하는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는 분하고 그 여러 개 주민 설명회도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대충 한번 취합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단지들이 묶여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뭐 야탑동이고요.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제 블로그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임해동에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현동이고 분당동입니다. 이 서현동이 얼마 전에 좀 톡방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 시범단지가 이렇게 4개 단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쪼갠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쪼개게 되면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안 좋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쪼개지면 쪼개지는 대로 이 두 단지가 열심히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순회동이고요. 여기가 정자동입니다. 정자동도 조금 이슈가 있는데 뭐 그거는 여기서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곡동에 정자일로라는 게 있는데 정자일로 다른 데는 다 마을 이름을 쓰는데 정자일로라고 쓴 게 여기 도로 이름이 정자일로거든요. 보시면 요만큼은 청솔마을이고요. 여기 임강보성 아파트는 상록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자일로 통합 재건축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미동이고요.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지금 묶여서 열심히 동의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알아보면 결국에 이제 저 수많은 통합 재건축 구역들을 서로 상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 망고랩스는 이제 망고쌤께서 만들어주신 재건축 분석 툴을 저하고 고든님이 열심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걸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하고 투자성이라는 걸 나누게 되는데 이 S등급일수록 좋은 겁니다. D등급일수록 안 좋은 거고요. 이게 어떻게 나누는 거냐? 사업성은 내 현재 시세 대비 분담금의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투자성은 현재 시세 대비 안전마진이 얼만큼 될 거냐, 신축이 됐을 때 그거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결국에 두 개 다 S등급일수록 좋은 거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많은 구역들을 서로 상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동일한 기준을 넣고서 분담금 안에서 그래도 좋은 사업성과 투자성이 나온 데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모든 구역에 대한 설명은 네, 5월 16일 날 고대님과 함께하는 그 분당 평촌 지역부선 특강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광고였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하나를 이제 재건축한 것을 결과를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아까 구미동의 까치마을입니다. 까치마을 중에 까치 1단지, 2단지, 하얀 5단지 이렇게 구역 묶인 데가 있거든요. 이 구역의 사업성과 투자성을 보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사업성이 조금 D등급이라고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하얀 주공 아파트라고 지금 현재 평형이 작습니다. 이 현재 평형이 작은 얘네들은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중층 아파트는 동일 평형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24평 이하는 저희는 24평은 최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담금이 조금 높게 나와서 그런 거고 그리고 현재 시세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업성 등급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성은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안전마진은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은 사업성과 투자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제가 2월 달에 분당구 지역 분석 특강을 진행했을 때 그때도 9억 이하로 많이 추천했던 구역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분당군과 안전마진 이 디테일한 숫자는 저희가 공개해 드리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경쟁성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망고쌤 멤버십 시즌 3에서 디테일하게 한 달에 한 군데씩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디테일하게 결국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니까 돈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서 까치 1단지, 2단지, 하얀주공 5단지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슈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단지 위치 그대로 재건축할래. 와, 아니야. 이제 어차피 통합으로 하니까 나도 너네 자료로 가고 싶어. 이런 싸움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동의율은 이게 상세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제 정식 동의서를 걷게 되면 이런 잡음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잡음이 없을 만한 데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든 뭐가 되든 다 되는 게 좋은데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까치 1단지 전체 면적이 요 정도입니다. 그 세대수가 이렇고요. 까치 2단지가 이렇고 이래요. 하얀주공 5단지의 면적 세대수. 이 전체 세대수가 2523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의 34평 초과는 92세대밖에 안 돼요. 까치 1단지하고 2단지 이렇게 묶이면 다 좋아하겠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여기로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깔치 1단지하고 2단지에 만약에 34평으로 다 통일해서 짓는다고 하면 대략 세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대략 용적률 300%일 때 2591세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2591세대는 현재 2523세대보다도 많은 세대수예요. 그러면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그냥 내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나는 너네로 분담금 좀 더 내고 가고 싶은 사람이든 둘 다 설득하기가 조금 쉽겠죠.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세를 보겠습니다. 까치주공 2단지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많이 추천했다고 했는데 그때 대비 효과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막 효과 이게 지금 저층이라 그러지 기준층 거의 1억 가까이 효과가 많이 나왔다고 좀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당이 상당히 넓어요. 분당의 대표적인 몇 군데 사업성 좋은 20평대 구역들을 다 비교한 겁니다. 과거, 그다음에 최근, 이번 장. 보시면 요런 애들하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까치주공 2단지만이 정답일지. 왜냐면 까치주공 2단지는 지금 매스컴이 많이 나오는 구역이거든요. 지금 매스컴이 많이 나오지 않는 구역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그러면 이 구역으로 해서 지금 매스컴에 나오지 않고 비교적 사업성이 괜찮은 구역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구역들이 실거주가 더 좋은 구역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동의율이 조금 늦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있는 상록마을의 라이프 아파트입니다. 2주 만에 80%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반환율이 높다라고 광고를 해요. 홍보를 해요. 그리고 아까 까치 2단지 건너편에 까치마을 3, 4단지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가 까치주공 1, 2단지고요. 이 건너편이 까치주공 3, 4단지인데 여기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금방 동률은 올라가겠죠. 꼭 지금 호가가 좀 올라간 곳만 볼 필요는 없다.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빌라 단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하얀주공 5단지가 한 투자금 3억 정도로 해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얀주공 5단지가 대략 한 갭이 3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17평이에요.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저기만 있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빌라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용적률이 적고요. 빌라 단지도 갭이 한 3억 정도 나는데 이 매화마을 빌라 단지를 가져와 봤어요. 사업성과 투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수가 조금 더 넓어요. 지금 현재 평형이 22평이니까 17평보다 좀 더 실거주하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지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구역도 있으니까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 비교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탑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슈가 뭐냐면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성남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이 AI콘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 내 위치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허용 높이를 대충 알려주거든요. 이 허용 가능 높이가 70에서 8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용적률 250%가 가능할까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인근의 다른 데를 보면 되겠죠. 여기 위례입니다. 위례도 허용 높이가 70에서 80m 정도 됩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을 생각하면 건폐율이 좀 높다 보니까 용적률이 274%를 뽑았고 최고층은 24층까지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화마을 250%는 충분히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구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좋은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에 맞는 옷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에 맞는 그 본인 처지에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갈아타기 실수요인데 자녀 교육을 좀 중요시 하는지 아니면 아직 아이가 어려서 맞벌이 출퇴근이 중요한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맨션 같은데 장기 실거주가 가능한지 혹은 자금이 내가 좀 부족하고 9억 이하 1, 2인 가구인지 그게 아니면 내가 지방에 있는데 소액 지분이라도 좀 수도권에 넣어놓고 싶으신 분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매수할 수 있는 전략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내일 모레 있는 분당 평촌 지역 분석 특강에서 저하고 고든님이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고라는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멤버스를 새로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좀 질문하셔가지고 여기도 지역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석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분당과 평촌을 하지 않습니다. 겹치는 컨텐츠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6일에 다시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가끔씩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